그 무 당장 내려놓지 못해. 글 공부하는 그냥 쓰고쓸 뿐입니다. 나가거라.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이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두워지는 그 산골에 흙담을 두른 초가집 하나가 외따로이 서 있었습니다. 달도 구름 뒤에 숨어버린 밤, 그 집 한쪽 방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기름 등잔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15살 소녀 채영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조용하고 단단한 획이 남겨졌습니다. 먹물이 묻은 손등, 얼룩진 치마 끝. 그래도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영이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낮에 오빠들이 서당에서 배워온 글자들. 채영이는 밥상머리에서 가만히 귀로 새겨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꺼내는 것들. 몰래 숨겨둔 붓과 벼루와 낡은 종이 몇 장. 이 집에서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홍 씨의 말이 이 집에서는 법이었습니다. 글 공부하는 계집은 가문을 망친다. 그래서 채영이는 낮에는 얌전한 교수였습니다.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영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막아도, 두 오빠가 비웃어도 이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오늘 밤도 채영이는 글을 씁니다. 붓끝에서 글자가 살아나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안다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집이 글을 안다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 공부하는 계집은 가문을 망친다. 이것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계집이 글을 알면 남편을 깔본다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돌기 좋아한다 했습니다. 시집을 못 간다 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했습니다.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어머니는 어리석은 어머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명한 딸이 태어나도 그 재주는 평생 부엌과 안방에 갇혀 썩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해도 소장 한 장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주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난 소녀. 경상도 산골 가난한 선비 집 막내딸 채영이입니다. 오빠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채영이는 집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채영이의 손은 바늘보다 붓을 더 잘 알았습니다. 채영이의 머릿속은 오빠들보다 더 많은 글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채영이의 눈빛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글 공부하는 계집은 정말 가문을 망치는가? 아니면 가문을 살리는가? 그 답을 채영이가 직접 온몸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채영이네 집은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나오는 산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클담을 두른 초가집 하나,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 그것이 이 집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진사는 과거에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마을 훈장으로 살아가면서도 두 아들 두칠과 2명만큼은 서당에 보냈습니다. 형편이 빠듯해도 아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두 오빠는 책보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어깨를 펴고 채영이는 그 뒷모습을 대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홍 씨는 채영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궁이에 불 때는 법, 장 담그는 법, 손님 앞에서 눈을 내리까는 법. 그것이 홍 씨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채영이는 달랐습니다. 오빠들이 서당에서 배워온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떠들면 채영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두칠이 열을 걸려 외운 천자문 한 단락을 채영이는 이틀 만에 외웠습니다. 두 명이 뜻을 몰라 머리를 긁적이는 글귀를 채영이가 먼저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명이 이죽거렸습니다. 계집이 나서면 못 쓴다. 두칠은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채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두 명이 배가 아프다며 일찍 누웠고, 홍 씨도 피로했는지 안방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영이는 기다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오빠. 책보 사이에 숨겨두었던 붓과 벼루, 종이를 꺼냈습니다. 논어 한 구절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구절이 채영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붓에 먹물을 찍었습니다. 첫 획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방문이 열렸습니다. 홍 씨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두 명이 나란히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명은 자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낮에 채영이가 책보를 만지는 것을 보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홍 씨의 눈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채영이의 손에 들린 붓, 바닥에 펼쳐진 글씨들, 먹물이 묻은 손끝. 한참 후 입이 열렸습니다. 그 붓 내려놓아라. 채영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홍 씨가 성큼 들어와 붓을 낚아채고 종이들을 구겨 발로 밟았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이 집 딸이 감히 그를 하느냐? 두 명은 문 밖에서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채영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채영이는 매를 맞았습니다. 홍 씨는 채영이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채영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명은 안방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붓을 잡는 것을 보면 이 집에서 쫓아낸다. 채영이는 혼자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등이 얼얼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아픔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야 할까? 붓을 영영 놓아버리면 매도 맞지 않을 것이고 오빠들의 비웃음도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바느질이나 하면서 적당한 나이에 시집이나 가면 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그렇게 사는 여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붓을 잡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입니까? 채영이는 마당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홍 씨가 내팽개친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채영이가 쓴 첫 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울 학자였습니다. 채영이는 그것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마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채영이는 사흘 동안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오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채영이는 아버지 이진사의 서랍에서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2달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서랍 안에 남아있던 그 붓을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잠깐 꺼내어 글자 몇 자를 썼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명이 치마 끝에 묻은 먹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채영이가 또 글 썼어요. 홍 씨가 방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붓이 나왔습니다.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홍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가거라. 채영이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 씨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두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 2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영이는 방에 들어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옷 한 벌, 아버지의 붓, 먹물 한 종지. 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채영이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었고 손 내밀어 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계집 혼자 길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큰 구설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틀을 굶었습니다. 산 아래 옹달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듯 기댄 곳이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글방 앞이었습니다. 채영이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눈빛이 맑고 깊은 노인. 글방 훈장 소 선생이었습니다. 소 선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채영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채영이는 받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소 선생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채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글 배우고 싶습니다. 소 선생이 물었습니다. 계집이 글을 배워 무엇에 쓰려 하느냐? 채영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계집이라 부르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소 선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글방 마루를 쓸고 밥을 짓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것이 채영이와 소 선생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채영이 생애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소 선생의 글방에는 마을 아이들 67명이 드나들었습니다. 채영이는 처음에 마루를 쓸고 부엌일을 하는 것으로 글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소 선생은 조금씩 채영이를 공부 자리에 앉혔습니다. 천자문부터였습니다. 소 선생이 한번 가르쳐 주면 채영이는 그날 밤 안에 외워버렸습니다.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면 또 하룻밤 안에 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채영이는 글방의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 선생도 가르치는 속도를 채영이에게 맞춰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채영이는 글씨만 잘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의 뜻을 풀어내는 힘이 남달랐습니다. 논어 한 구절을 배우면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따졌습니다. 경국대전의 법 조항을 배우면 실제 억울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 선생은 그런 채영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채영이에게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글방 아이들 중 눈치 빠른 몇몇은 채영이가 계집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소 선생이 모른 채 했으므로 아이들도 따라서 모른 채 했습니다. 실력 앞에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소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글방에서 지낸 지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채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 둘과 마주쳤습니다. 두칠과 2명이었습니다. 두 오빠는 인근 서당의 과거 준비 모임에 왔다가 우연히 채영이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오빠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두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채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명이 이죽거렸습니다. 소 선생 글방에 있다는 소문 들었어.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채영이는 두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글로는 채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채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칠이 채영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듯이. 채영이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문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오빠들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2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두 오빠는 그렇게 지나쳐갔습니다. 채영이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오빠가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열흘 후였습니다. 홍 씨가 두 오빠를 앞세우고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홍 씨가 소 선생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장님, 제 딸 자식이 여기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집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당장 내보내 주십시오. 소 선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영이는 이 글방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글을 배운다 하여 누구에게 해가 됩니까? 두칠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장님, 우리 집안 체면이 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 우리 형제들 혼처도 끊깁니다. 제발 내보내 주십시오. 2명이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계집이 글을 배워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소 선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홍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 선생이 채영이를 불렀습니다. 채영아, 나는 버텨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이 관아까지 번지면 나도 어쩔 수 없게 된다. 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글방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 선생이 채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대견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소 선생이 갑자기 자리에 드러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채영이가 죽을 끓이고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소 선생은 나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있었던 것을 채영이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채영이는 소 선생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 선생이 없어지자 글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채영이가 머물 곳도 사라졌습니다. 홍 씨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글방에 빌붙어 있다가 결국 스승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글 공부하는 계집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계집이 글방에 드나들더니 흉한 일이 생겼다. 채영이는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소 선생이 마지막으로 물려준 낡은 책 한 권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글을 배우는 것이 정말 내 불행의 씨앗인 것일까? 채영이는 그날 밤 산에 올랐습니다. 마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소 선생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소 선생이 빽빽하게 적어놓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소 선생의 필체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채영이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 선생이 언제 이것을 적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이는 이것이 자신에게 남긴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소 선생의 이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내 글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채영이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막는다면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되어 채영이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얼굴로.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튿날이었습니다. 채영이는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씨 대간악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을 부호 임씨에게 억울하게 빈 문서를 위조당해 논밭을 빼앗겼는데 관아에 호소하러 갔더니 제대로 된 소장을 올리지 못했다고 돌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박씨 안악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가씨가요? 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전말을 듣고 관아에 올릴 소장을 썼습니다. 소 선생에게 배운 경국대전의 조항들을 끌어냈습니다. 빈 문서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당사자의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서술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씨 안악이 그 글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글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채영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채영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글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글은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채영이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박씨 안악의 소장은 고을 관아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전이 소장을 읽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감에게 가져갔습니다. 현감이 읽었습니다. 이 소장을 누가 썼느냐? 알아보니 가난한 선비 집 막내딸이었습니다. 현감은 채영이를 직접 불렀습니다. 채영이가 관아 마당에 섰을 때 임씨의 부하들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임씨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장 속법 조항들을 어디서 알았느냐? 채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현감은 임씨의 빈 문서를 직접 조사하게 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임씨는 처벌을 받았고 박씨 댁의 논밭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이가 쓴 소장 한 장으로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채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다. 너는 낭비되고 있구나. 그 말이 채영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을에서 채영이의 이름이 달리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채영이한테 가라. 그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 안 어느 기와집의 넓은 사랑채에 아이들의 붓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들 5이 나란히 앉아 붓을 쥐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예복을 갖춰 입은 눈빛이 깊고 단단한 35의 여인. 정경부인 이씨 채영입니다. 채영이는 관아에서 자신의 글 실력을 알아본 현감의 아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지 심부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아들이 채영이의 글에 거듭 감탄하였고 결국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정이 품 판서 자리에 오르자 채영이는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채영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잠시 붓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매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묻습니다. 마님, 왜 꼭 글을 배워야 하나요? 채영이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무엇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붓을 듭니다. 채영이도 붓을 들어 올립니다. 창밖에 매화꽃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저의 채널 모이시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